네, 이현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네. 또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셨는데요. 네.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네네네. 이 주제가 사실 저를 포함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 네네. 이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이라고 일단 하면은 주거용 부동산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자산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다양한 하위의 섹터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 그렇게 분류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공간, 그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나뉘고요. 이외에는 이제 뭐 사무실이나 상가처럼, 그러니까 상업을 목적으로 운영을 해서 매달 현금 흐름, 즉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생소한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화면으로 그 주요한 상업용 부동산 유형의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단에 있는 물류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고는 서울 시내에서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오늘 이게 집 밖에 나와서 출근을 해서 앉아있는 이런 사무실, 오피스도 상업용 부동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퇴근을 해서 내가 쇼핑을 하겠다. 그러면 쇼핑몰이나 상가에 들르잖아요. 그런 상가 건물들도 상업용 부동산에 속하고, 뭐 주말에 놀러를 가서 영화관에 간다던가 호텔 가면은 그런 것도 다 상업용 부동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영화관, 뭐 백화점 이렇게 하니까 바로바로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같은 다른 금융상품과 또 비교해서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왜일까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사실 일반 사람이 태어나서 만져볼 수 없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투자자들이 자기의 투자 상품으로 고려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즘에 서울 주택 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되면서 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돌파했다. 이 기사를 얼마 전에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큰데 저희 지금 앉아있는 이 대신증권 본사 건물이 한 얼마 정도 할지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600억? 야, 600억 조금 높여서. 좀 더? 조금 더 높여서. 더요? 더요? 그러면 3,000원? 제가 거의 가깝게 맞추셨는데 저도 사실은 뭐 대신증권 본사 건물이 얼마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 건물과 비슷하게 흔히 볼 수 있는 건물들, 오피스 건물들이 5천억 전후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천억이요? 네, 더 현대서울이라는 그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이라는 상업시설에 이제 입점해 있는 형태인데 그 파크원이라는 건물이 작년에 1조에 가까운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1조요? 네. 야, 제가 평생 살면서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할 만한 금액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뭐 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에 없어서 생소한 느낌일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말할 때 저 평으로 이제 거래 대금을 나눈 금액을 이제 최소 단가, 평단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 주택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는 평당 한 5천만 원 하는 아파트들을 뭐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 눈물 좀 훔치고 갈게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 오피스 부동산 평당가가 한 2,500만 원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평당가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기본 금액은 아파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지만 상업용 부동산들은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그 총 매매 대금은 굉장히 단위가 높아져서 뭐 일반 투자자들은 뭐 거래를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플레이하는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다,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자산군 자체가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몇 주 전에 저희 조승빈 연구원님께서 자산 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 집행을 할 때
뭐 한 가지 섹터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렇죠. 뭐 현금, 원자재 같은 다양한 자산군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 집행을 하는데 그런 주요한 자산군 중에 부동산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같은 그 연기금들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그 대체 투자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대체 투자에 대한 투자 비중이 한 5% 정도였다면은 네. 2013년에는 25%까지 증가했다가 최근까지도 한 20%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섹터가 상업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큰 네, 손들이 큰 손. 네. 점점 이 투자 비중이 좀 더 늘려가고 있는데 이 주식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더 좋다거나 뭐 이런 네. 투자 상품으로서의 뭐 장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에 강력한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1945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이 한 10% 이상 하락했던 게 딱 2번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자산이고 네.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과거의 물가 상승기마다 가치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부동산 투자가 여러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정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대표적인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은 일단 거래 빈도가 주식 같은 다른 금융 상품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나운서님도 만약에 이제 집을 구매를 하신다면 내집 마련. 네, 내 집 마련하면은 저희가 보통 막 샀다가 몇 달 안에 팔진 당연히 않고 그렇죠. 적어도 몇 년은 보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기관 투자자 기준으로 한 3년 이상은 보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과 같은 다른 금융 상품 대비해서 부동산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중앙거래소가 없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주식을 매매한다고 하면은 뭐 저희 가입돼 있는 증권사 MTS 들어가서 호가를 확인하고 네. 거기서 이제 매수인 매도인 간에 거래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거래소가 없다. 보통은 이제 부동산을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외부의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네.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에 대해서 이제 산출을 받고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살려는 사람 그리고 팔려는 사람을 연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래 프로세스 자체가 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년에 걸쳐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 가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작년에 코로나19 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 당시에 이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가격 하락기를 그냥 통과하게 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부동산 투자 수익의 안정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원님,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저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반에 거의 모든 요인과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런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줄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기업 경기가 좋아지면은 신규 직원을 채용을 많이 하고 당연히 직원이 많아지면은 이런 오피스 공간도 더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피스 임대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가지 더 예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소비 위축이 됐다. 그렇게 되면 또 상가라고 하는 그런 리테일 상업용 부동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코로나19가 사람들이 집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켰고 부동산이라는 건 근데 대부분 오프라인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연구원님,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또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상업용 부동산 요새 좀
좀 궁금해요. 어떤가요? 네, 뭐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힘든 섹터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수혜를 입은 섹터도 있습니다. 수혜를 입은 섹터요? 어떤 섹터인가요? 대표적인 섹터가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택배. 맞습니다. 바로 그 택배. 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안 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뭐 저희가 주문을 하는 쿠팡이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그런 이커머스 업체들이 빨리 배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물류센터는 코로나19의 수혜주라고 상업용 부동산에서 불리울 만큼 그렇게 시장 모멘텀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도 사실 저희가 온라인 쇼핑을 3, 4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활성화됐었죠. 네. 네.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에 이제 탄탄한 구조도 성장기를 갈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류센터도 좀 함께 성장의 길을 걸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네. 말씀을 드리면, 상업용 부동산은 어쨌든 다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을 짓는다, 혹은 심지어 이런 대형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뭐 며칠, 몇 주 만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요가 급증할 때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 굉장히 확대가 됐고 물류센터에 대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이런 물류센터를 많이 짓기 시작을 했지만 시장에 공급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동산 자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지수 기준이긴 하지만 물류센터 가격이 한 10% 가까이 오르면서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연구원님 말 들으니까 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로또가 생기지 않는 이상 직접 투자는 어려울 거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투자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리츠 투자예요. 리츠 투자요? 네. 기억납니다. 네, 저희 배상영 배상영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물류센터가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물류 리츠를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내가 아직은 어떤 특정 리츠를 선택하기에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 아직은 생소하고 공부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뭐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들, 그런 펀드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ETF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종목에 조금 분散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나요? 플랫폼이 있어요.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프로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로테크요? 프로테크. 프로테크. 네. 아니요. 프로테크라는 게 부동산 산업에 IT 기술이 적용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통칭하는 굉장히 큰 개념인데 프로테크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테크 기업 중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첫 번째 예시는 까사코리아라는 이제 국내 플랫폼이고요.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최소 5,000원의 단위로 지분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고 이건 싱가포르에 있는 비슷한 특성의 플랫폼 업체인데 여기도 굉장히 소액으로 호주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욕에 있는 상업용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래소들이 시장에 도입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당장 투자는 못하더라도 어떤 상품들이 뭐 인기가 있고 얼마의 거래가 되는지를 보시면서 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감,
같은 거를 조금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일정 부분을 부동산으로 이렇게 얼로케이션 하는 것을 좋다라고 제가 권고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당장은 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개인의 자산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원경 연구원님과 함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